굿이브닝!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요즘 각종 매체에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팀 아스톤 빌라가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바이아웃을 지불을 준비한다는 등 이적 링크가 진하게 나고 있는데요. 제 닉네임의 유래인 굿이브닝자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빌라는 엄청난 성적을 내면서 4월 26일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5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현재 리그컵 우승은 맨유, FA컵 우승은 맨시티와 맨유 중의 승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스날, 맨시티, 뉴캐슬, 맨유가 챔스를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5위와 6위 팀이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성적을 유지한다면 빌라의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아스톤 빌라는 어떤 팀이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에메리는 어떤 전술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이강인 선수가 이적한다면 어떠한 역할로 쓰이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스톤 빌라는 런던, 맨체스터와 함께 영국 내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인 버밍엄에 위치한 유서 깊은 명문 구단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 런던이 영국 남부에 있고 맨체스터는 영국 북부에 있기 때문에 버밍엄은 중부 내륙에 위치한 대전 같은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874년에 창단되었고 1888년 영국 풋볼 리그의 창립 멤버 중 하나로서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클럽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1부 리그 7회 우승, FA컵 7회 우승에 챔피언스 리그의 전신이었던 유로피언컵을 1982년에 우승한 팀입니다. 잉글랜드 전체를 따져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은 5개 클럽인 리버풀, 맨유, 노팅엄, 빌라, 첼시밖에 없습니다. 맨시티도 아스날도 토트넘도 다 준우승해봤지 우승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80년대 전성기 이후에 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는 빌라도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승권을 꾸준히 위협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2015-16 시즌까지는 한 번도 강등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6-17 시즌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총 3시즌간 2부 리그에 있다가 19-20 시즌부터 다시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시즌이었던 19-20 때는 17위로 간신히 잔류할 수 있었고 2021, 21-22 때도 10위권 박순위 위치하면서 이제 빌라라는 명문 클럽의 명성과는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번 시즌이 2022-2023 시즌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라운드 풀럼에게 3대 0으로 패하고 제라드 감독이 강등되던 시점에는 빌라가 3승 3무 6패의 성적으로 14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럽 대항전 진출은 언강샘심이고 일부 리그 잔류를 걱정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3대1 승리를 시작으로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이 완전히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4월 25일 풀럼전 승리까지 리그에서 에메리 감독은 20경기 13승 3무 4패입니다. 평균 승점은 2.1점을 획득하면서 동기간 동안에 에메리의 빌라보다 많은 승점을 얻은 팀이 아스날과 맨시티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메리의 아스톤 빌라는 어떤 전술을 쓰면서 에메리는 어떻게 팀을 바꾼 걸까요? 라리가의 중상위권 팀이었던 세비야나 비아레알 등에서 좋은 결과를 냈던 에메리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아스날과 PSG 시절을 포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후방 빌드업을 기반으로 상대의 압박을 우리 쪽에 끌어들이고 상대 측면 쪽을 이용한 빠른 타격을 통해서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전술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톤 빌라 부임 이후에는 왓킨스와 베일리를 투톱으로 넣는 사사이 같은 전술을 간혹 차용하기도 했지만, 최근 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왓킨스를 원톱으로 두고 부엔디아를 왓킨스 아래쪽에 배치하는 4-2-3-1 전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이 와서 제일 먼저 수정한 거는 제라드 감독 재임 시절에는 2선 좌측이나 우측에서 기용되던 왓킨스를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지속 기용한 것인데요. 12라운드까지는 1골에 불과하던 왓킨스의 득점이 그 이후에 13골을 넣으면서 지금 리그 총 14골로 득점 순위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왓킨스는 기본적인 연계 능력을 갖췄으면서 기민한 움직임과 좋은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왓킨스 선수를 최전방 자원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밀어준 것인데, 이게 빌라에게는 아주 적합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전술적으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할 만한 점은 고집스럽게도 후방에서 쇼패스 빌드업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마르티네즈 키퍼가 킥을 처리할 때 롱패스로 처리하는 빈도가 극히 낮고
양 센터백을 넓게 벌려서 키퍼를 그 가운데 빌드업에 주도적으로 참여시켜서 상대가 보통 2명의 선수가 이제 전방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대 수비 대비 무조건 3대2의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풀백들 또한 공격 전개 시에는 넓게 벌려서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하지 못하게 압박을 끌어내는데요. 4백 모두가 플랫하게 서는 경우도 있고요. 4-2 형태로 공격 능력이 좋은 왼쪽 풀백인 알렉스 모레노를 좀 더 전진시키고 나머지 3명이 3백처럼 서는 경우 3-2 형태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빌드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더글라스 루이즈가 3백을 돕기 위해서 살짝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전진해서 박스를 타격하기 위한 공격의 초석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방을 넓게 벌려서 상대 전방 압박 사이의 틈을 지속적으로 노리고 틈이 보인다고 여겨지면 볼을 빠르게 전진시키고 측면 유닛들을 하프 스페이스나 윙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를 시켜서 측면 쪽을 빠르게 노린 후에 거기에서 이어지는 박스 쪽으로의 크로스 공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 윙어로 뛰고 있는 제이콥 램지와 존 맥기는 각각 반대발 윙어로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뛰는데요.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중앙 자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앙 자원들을 측면에 배치시킨 후에 중앙 쪽 볼 전진에 가담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자원들을 마크하는 상대 풀백이라든지 윙어들이 중앙 쪽으로 좁힐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발생된 측면 공간을 알렉스 모레노나 애슐리 영 같은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해서 공간을 점유하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한쪽 측면의 풀백이 깊숙이 전진하면 반대쪽 측면에 위치한 선수가 왓킨스나 부엔디아와 함께 박스 타격을 위해 들어가서 크로스 공격을 마무리시키는 형태가 주요 공격 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 시에 보면 4-4-2와 같은 형태로 부엔디아를 왓킨스와 함께 같은 수비 유닛으로 묶고 그 밑에 램지, 루이스, 덴동커, 맥긴을 한 유닛으로 묶어서 적절히 필요할 때는 전방 압박을 섞어가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빌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전반적으로 수비 블록 유지를 끈끈하게 잘해내고 있는 게 큽니다. 에메리 부임 이후 패배한 4경기에서 레스터 시티를 제외하면 전력차가 많이 나는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같은 팀들에게만 패했고 해당 패배한 경기에서만 3에서 4실점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경기에서는 1실점이나 무실점을 유지할 정도로 끈끈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고 이 수비력이 에메리가 부임한 이후에 아스톤 빌라가 성적을 급상승시켰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에메리가 만들어 놓은 팀 구조에 이강인 선수는 적합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다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메리 감독은 현 전술에서 윙어 자리에 전형적인 윙어 선수들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2선 자리 모두 이강인 선수가 뛸 수가 있다는 건데요. 부엔디아가 뛰고 있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좌우측 윙어 자리 역시 올 시즌 마요르카에서 좌우 측면이나 좌우 메잘라 자리에서 기용되었던 이강인 선수에게 매우 익숙한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국대 부임 이후에 사용하고 있는 4-4-1-1 전술과 에메리의 4-2-3-1 전술이 매우 흡사하거든요. 동일한 전술의 동일한 위치에서 이강인 선수가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에메리 감독은 양 윙어들을 클래식한 윙어 역할로 쓰지 않고 중앙으로 좁혀서 중원을 통한 전진을 지원하는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라이트백인 매티 캐시 선수가 부상으로 애슐리 영이 라이트백에 기용되고 있지만 만약에 발이 빠른 캐시 선수가 부상으로 돌아오고 이강인 선수가 그 위에 우측 윙 자리에 기용된다면 매티 캐시가 측면을 점유하러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나갈 때 이강인 선수가 그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캐시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오버래핑 나가는 움직임을 미끼로 삼아서 전방에 있는 와킨스에게 크로스나 스루 패스를 넣어준다든지 또는 멀리 좌측면에 위치한 알렉스 모레노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길게 넣어주는 패턴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반대로 이강인 선수가 제이콥 램지 선수의 자리인 왼쪽 윙에서 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 와킨스 선수는 무리키와 달리 크로스를 통한 헤더 득점에만 능한 선수가 아니고 센터백과 풀백 사이 채널 공간이라든지 후방 뒷공간 침투에도 용이한 다재다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적응만 잘한다면 마요르카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공격 포인트 기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현재 스쿼드를 보면 3선 자원은 더글라스 루이즈, 부바카르 카마라, 덴동커,
유사시 맥긴이나 램지도 그 자리에 가능하고요. 2선 자원은 부엔디아, 램지, 맥긴, 쿠티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쿠티뉴는 부상도 있고 에mery 감독이 원하는 윙어 역할을 수행하기에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선 전천후 자리에 뛰는 게 가능하면서도 이적료가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에mery 감독은 2선의 뎁스와 퀄리티를 모두 채우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현재의 호성적을 유지해서 유럽 대항전 진출까지 결국 성공해낸다면 이강인 입장에서는 스페인 감독 있고 본인이 최적의 역량을 발휘할 만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고 또 스쿼드 뎁스가 그리 두껍지 않아서 충분히 할 만한 주장 경쟁을 감안했을 때 여러모로 아스톤 빌라가 나쁘지 않은 선택지임에는 분명합니다. 바로 빅클럽으로 직행해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도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경쟁이 수월하고 출전 시간을 보장받기 쉬워서 아스톤 빌라로 이적해서 단기간 내에 본인의 경쟁력을 확실히 증명한 뒤에 빅클럽으로 스텝업하는 것도 아직 만 22살로 시간이 많은 이강인 선수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굿이브닝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